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생활과 윤리 시간에는 시민불복종을 주제로 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법이나 정책이 지나치게 부정의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자료는 미국의 인종차별법에 대한 관련한 사진인데요. 자,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로자 파크스 씨 직접 등장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도덕 시간에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로자 파크스라는 이 여성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 인권운동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1955년 12월 1일에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이 당시에 이제 인종분리법에 의해서 버스를 탈 때 보시면 앞에서 좌석 몇 번째 줄까지는 백인만 앉을 수 있고 뒤에 좌석만 이제 흑인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흑인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탈 때 앞쪽에 이제 버스 기사님이 계시잖아요. 요금을 내고 다시 내려서 백인 좌석을 지나갈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내려서 뒷문으로 다시 승차해서 이제 흑인들만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앉을 수 있었는데 이 로자 파크스 씨는 이 흑인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 맨 앞쪽 줄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버스가 가다 보니까 백인들이 점점 자꾸 타게 되면서 한 두세 명의 백인이 이제 자리에 서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이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이 좌석의 표시 줄을 뒷줄로 변경을 하면서 이 앞줄에 앉아있던 원래는 흑인 좌석이었죠. 앉아있던 이 로자 파크스 씨를 일어나서 뒤로 간다는 거는 자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일어서게 한 거죠. 그리고 백인들이 앉아야 한다 했을 때 이제 이 로자 씨가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가 앉을 때에는 분명히 흑인의 좌석이었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되면서 이 운전기사가 이제 그 당시에 보안관인가요? 네, 그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엘라베마 주에서 그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12월 5일, 11월 1일 날 이 사건이 있었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흑인 인권 운동이 이제 이제 크게 더 점화가 되는데 그때 대표로 선출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때 당시에 흑인 인권 운동의 그 대표로 선출이 되게 된 거죠. 그 당시까지는 아직은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침례 교회의 그 목사님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운동에 참가하게 되면서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운동의 시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여기 화이트맨, 컬러드 우먼은 이쪽으로 가라. 화이트맨, 컬러드맨은 이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먹는 것까지도 급수대까지도 따로 이제 인종을 분리해서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런 인종차별법이 현재에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르는 것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된 것이 시민불복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의 의미와 특징인데요. 수특 교재의 92쪽입니다. 시민불복종의 의미는 부정의한 이 정도는 우리가 서술형 평가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정의한 법이나 무엇을 정책을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의도적인 위법, 법을 어기는 행위를 시민불복종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인데요. 이 시민불복종의 역사적 연원은 자연법 사상과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연법 사상은 여러분들 그 아퀴나스 때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아퀴나스가 제시했는데요. 자연법의 위계 3단계.
자연법의 위계 3단계가 있었는데요. 네, 제일 상위의 법은 네, 신의 영원법 혹은 신법이라고도 하죠. 자, 영원법을 우리 인간은 이성으로 알 수가 없는데 인간의 그 자연적 본성 안에 들어와 있는 신의 영원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네. 자, 이 자연법을 바탕으로 이 자연법까지는 여러분 보편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어떤 사회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것이 자연법인데 이 자연법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회마다 무엇을 설정한다고 했나요? 실정법을 제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사회의 실정법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려면 정당성을 살펴보려면 무엇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나요? 네, 자연법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정법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이 아니라 자연법에 어긋나는 실정법이라면 그러니까 자연법을 위배하는 실정법이라면 그 정당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법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법 사상을 통해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뉘른베르크 재판인데요. 자,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원인을 제공했던, 시작이 되었던 그 독일에 대한 이제 독일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적절한 표현이 이렇게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인종 청소라고 불리는 그런 아우슈비츠 사태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러한 이제 그 범죄국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는 그런 책임을 따지는 뉘른베르크 지역에서 열렸던 재판이라고 해서 뉘른베르크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열렸던 뉘른베르크 재판이 바로 시민 불복종의 어떤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역사적 연원이 된다는 겁니다. 내용은 개인은 자국의 정의롭지 못한 법률을 따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제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던 여러 그 히틀러에게 동조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자신은 그 국가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다라고 변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냐? 국가가 그런 부정의한 그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라도 개인은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법률을 따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재판을 근거로 해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민 불복종의 역사적 연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시민 불복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4가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그 스투 교재에서는 4명의 사상가를 보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로, 그리고 간디, 롤스, 그리고 싱어입니다. 사실상 소로가 시민 불복종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최초의 사상가이자 문학가로 볼 수 있고요. 소로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인 분이 바로 간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롤스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정당화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어받아서 싱어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조금 더 보태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로를 살펴볼 텐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소로에 대한 내용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소로는 법보다 무엇에 대한 존경심?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중요하다. 법보다 정의가 우선이다. 악법에 대한 불복종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다. 양심에 따라 부정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소로의 사상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소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합니다. 연대는 1817년 7월 12일 출생해서 1862년 5월 6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자, 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미국의 독립이 1789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1789년이었는데요. 이때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제 독립 전쟁에 돌입해서 독립하게 된 게 1789년. 네, 그러니까 1817년 이제 소로가 태어난 때에는 불과 독립한 지 10년, 20년, 30년. 네, 30년 정도도 아직 안 된 시점이겠네요. 그러니까 독립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소로는 자, 시민 불복종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 시민 불복종 할 때 그 근거는 개인의 양심입니다. 네.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을 부정의한 양심에 어긋나는 부정의한 모든 법에 대해서 언제 즉시 그러니까 어느 때이건 당장 지금 당장 그 법에 대해서 무엇하라? 불복종하라. 불복종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을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시민의 불복종 지금 이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한 5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뇌리에 꽂히는 그런 문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주요한 우리 이제 어떤 교육 과정 내에 들어와 있는 내용만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 발췌 독을 같이 하면서 소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는 6년간 인두세, 성, 신분, 소득에 관계없이 성인이 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 세금인데요. 그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기도 한 세금. 이 인두세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독립전쟁을 끝내고 독립을 하고 나서요.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멕시코 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멕시코 전쟁 자금,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노예제도. 네,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자, 세금이었습니다. 자, 나는 6년간 인두세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낸 적이 있다. 나로서는 주 정부에 복종하느니 주 정부는 어떤 정부냐 하면 매사추세츠 주 출신인데요. 그 노예제도를 운영하는 찬성하는 정부죠. 주정부에 복종하느니 차라리 불복종을 하고 처벌을 받는 편이 어느 보로 보나 이득이다. 복종을 택한다면 나 자신의 가치가 격하됨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소로는 부정의한 법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부당하게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정부 아래에서 정의로운 자가 있어야 할 곳은 역시 감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로가 그 인두세, 그러니까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를 해서 인두세 납부를 6년 동안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 하룻밤 갇히게 되었는데요. 하룻밤인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누군가 이제 정확하게 누가 대납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세금을 대신 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루 동안 갇혀 있었을 때 소로의 친구가 면회를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감옥 안에 있는 소로를 보면서 자네 대체 그 감옥 안에서 뭐 하는 건가? 왜냐면 이 사람 이제 소로라는 분이 돈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대체 세금을 내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니까 소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정부 아래에서 정의로운 자가 있어야 할 곳은 역시 감옥일 뿐이네. 자네야말로 지금 그쪽에서 거기서 무엇하고 있는 건가?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자네 역시 이 감옥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격리되어 있지만 더욱 자유롭고 영예로운 곳, 주 정부에 동조하지 않고 항거하는 이들이 갇히는 곳, 노예의 주인 매사추세츠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부끄럽지 않게 머무를 유일한 장소가 감옥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소로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봐서는 소로도 처벌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한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정부가 제공하는 악을 바로잡는 개선책을 받아들이자는 주장도 있지만 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 합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개선책을 주정부가 받아들이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방법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까 뭐라고 했나요? 지금 당장 불복종하라 라는 소로의 뜻이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노예제 폐지론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다수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신들의 힘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전에 먼저 매사추세츠 정부로 가는 인적 물적 지원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당장. 네. 마지막. 자, 오늘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려면 정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에게 묻는다면 정부와 관계를 유지하려면 불명예를 감수해야 한다고 대답하겠다. 나는 단 한순간이라도 노예의 정부이기도 한 이 정치단체를 나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네, 아주 확고하고 강력하고 단호한 서로의 그 의견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소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억해 주세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기억하는 좀 모순적인가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민이기 이전에 주정부나 국가의 시민이기 이전에 인간이어야 하고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사실 그 법이 정의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 법보다 정의가 우선이어야 한다. 그러니 법을 어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각자의 무엇에 있다? 양심에 있다. 양심에 어긋나는 어떤 법에? 모든 법에.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복종하지 말 것. 그리고 소로에게 있어서 시민불복종은 어떤 대책이 최후의 대책이 아닙니다. 시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더 악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라고 보는 거죠. 자, OX 개념 확인해 볼게요. 소로는 정의롭지 못한 정부에서는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시민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맞습니다. 소로는 법률과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판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자,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무엇에 있어요? 각자의 양심에 있어요. 법률 아닙니다. 양심입니다. 자, 소로는 법률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판별 근거로 삼았다. 아니죠. 뭐였나요? 양심. 자, 제가 지금 최고 자주 나온 기출 선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소로는 양심적 거부 중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시민 불복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닙니다.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소로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간디인데요. 간디는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디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소금법. 무엇인가요? 소금. 사람이 여러분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도 인도 대륙이고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여러분 염전, 그 소금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국이 식민지에 대해서 이제 착취를 하기 위해서 이 소금은 모두 영국에서 들여온 것만 사 먹을 수 있다. 인도에서는 소금을 제조할 수 없다, 만들 수 없다라는 소금법을 이제 통과시켰다는 거죠. 이제 가난한 이제 식민지 국민들은 굉장히 이거는 식민지 국민들에게 소금법이라는 건 악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디와 이제 사람들이 그 간디에게 동조하는 네, 지지자들이 소금법 행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이렇게 소금 이제 바다까지 그 행진을 하고 이 바다에 도달해서는 소금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이 이제 소금법 행진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비폭력 투쟁을 간디가 한 것인데요.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념 자체를 네, 소로에게 이제 영감을 받아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간디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당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하다. 그러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간디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폭력적 평화적인 방법이 이제 간디가 이제 주요하게 제시한 내용이 되겠어요. 소로는 여러분 조금 네, 과격한 투쟁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 롤스에 들어갈 텐데요. 롤스는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사회적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이 불복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소로는 무엇이었나요? 불복종의 기준이 양심이었습니다. 소로의 양심, 롤스의 공유된 정의관, 다수의 정의관이 가장 많이 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네, 시민 불복종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을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제시합니다.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라면 네, 시민 불복종이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완전히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면 네, 불복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롤스에게 있어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개념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말이 나오면 롤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과 부정의한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전개되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이렇게 제시한 게 롤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롤스에 대한 입장 이해입니다. 롤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 분배적 정의에서도 공부했지만 사회는 자유롭고 동등한 인간들의 상호 이익을 위한 무엇이었어요? 협동체였습니다. 사회는 사람들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다수의 정의관, 즉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지워졌네요.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그래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법이나 무엇이 이 정의는 똑같아요. 네.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그 변혁을 꾀하는 것. 변혁을 꾀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딱 똑같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법이나 정책이 심각하게 부정의할 때 체제의 이것을 인정하는 시민에 의해 체제의 이것은 무엇이냐? 체제의 합법성입니다.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에 의해 사회적 다수가 공유하는 사회적 다수의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혀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어떤가 봤을 때 롤스는 전혀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 롤스가 그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의미예요. 전혀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법 국가, 이제 법치 국가가 아닌 거예요. 무법 국가 혹은
독재 국가. 네. 민주주의적인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무법 국가나 독재 국가인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총칼 밀고 무력으로 진압을 하겠죠. 시민들의 그 불복종을.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전혀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는 여러분 롤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법 국가나 독재 국가와 같은 전혀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 할 일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거죠. 체제 혁명. 체제를 뒤바꾸는 혁명이 필요하지 이런 불복종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법이나 정책이 심각하게 부정해야 때라고 했는데 소로의 경우에는 이 법이나 정책, 어떤 법이나 정책이었나요? 모든 법이나 정책입니다. 모든 법이나 정책이 부정의할 때 당장 무엇에 따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불복종하라고 했지만 롤스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시민 불복종을 한다면 그 사회 체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봤어요.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시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복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정해주는데 시민 불복종은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롤스는 그 사회 제도를 유지하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었어요. 정의의 원칙은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있었죠. 그리고 제2원칙 두 가지였습니다.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든 어떤 지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그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롤스는 여기서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제 첫 번째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리고 제2원칙 중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에 심각한 훼손 혹은 현저한 위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롤스가 이 정의의 원칙 세 가지를 제시했고 이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모든 법이나 정책이 이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모든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만 시민 불복종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 불복종을 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합의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 부분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에 의해라고 했는데요. 자, 거의 어딨나요? 여기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에 의해라는 말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국가이냐라고 하면 입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입헌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입헌이라는 건 헌법에 기준해서 민주주의로 국민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체제이죠. 그러니까 이런 체제의 합법성, 입헌 민주주의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에 의해서 사회적 다수의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라는 의미는 처벌을 감수한다는,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감수하고 또 그 뭔가요? 공익, 공공성. 그러니까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사적 이익이 아니라 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 있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롤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분배적 정의에서와 같이 롤스는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네, 수능에서는 물론 이제 킬러 선지가 항상 나오는 이제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일반적인 정당화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요. 5가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공비 최처. 네, 공공비 최처. 무슨 무협지 제목 같지 않나요? 네, 공공비 최처.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은 먼저 사회 그 목적이 네, 사회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그래서 공공성이라고도 하고요. 공익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 공익,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자, 공공비 제처에서 공이었습니다.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반드시 공개적으로. 자, 여러분 촛불 집회할 때 우리가 방 안에서 촛불을 켜고 그 뜻에 동참한다면 네, 그것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악법이나 어떤 정책이나 안 된다. 룰스는 무조건 이것은 시민 불복종 공개적으로, 네. 좀 전에 여러분 살펴봤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사회적 다수의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려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네, 공공성, 그 목적의 공공성, 공익성,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비폭력적 방법으로, 달리 말하면 평화적 방법으로, 그 다음에 공공비 최처, 최후의 수단으로입니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고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더 기다렸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네, 최후의 수단으로, 그 다음에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네,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까지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입니다. 그래서 공공비 최처라고 하면 그 목적이, 시민 불복종은 그 목적이 공공성을 가져야 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비폭력적 방법으로, 네, 해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해 본 다음에 그래도 되지 않을 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시행해야 하며 그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래서 위법 행위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지만 이러한 5가지 정당한 조건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법에 대한 충실성, 네,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라고 얘기하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롤스의 이론이고요. 자, OX 개념 확인을 통해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롤스는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올까요? X일까요?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닌 경우가 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 양심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소로였습니다. 롤스는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는 것은 필요 조건인 거고요.
시민부복종의 필요 조건일 뿐이고 시민부복종의 충분 조건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공유된 정의관, 네, 다수의 정의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롤스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의 목적에서 정부 정책의 개혁은 제외되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부정의한 법 또는 정책의 변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공개적으로 주목받아야 할 위법 행위라고 보았는가? 그렇죠.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에 호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롤스는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대해 시민불복종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법에 대해 하는 건 소로였고요. 롤스는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합법적인 청원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죠. 최후의 수단. 롤스는 시민이 심각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때 비평화적 방법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았나요? 아니다. 공공비, 제처, 비폭력적 방법.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불합리한 모든 법률과 정책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O인가요? X인가요? X. 모든 법률 아닙니다. 모든 정책 아니죠. 차등의 원칙 제외예요. 롤스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죠? 차등의 원칙.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국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 행위라고 보았다. 아닙니다. 입헌민주주의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소로와 롤스는 불복종을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합법적 행위로 본다. O인가요? X인가요? 여러분 X입니다. 합법적 행위 아니에요. 위법 행위입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가 합법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무엇을 감수해요? 처벌을 감수하죠. 자, 이런 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입장 2였습니다. 소로와 롤스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왼쪽 누구인가요? 소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롤스네요. 자, 소로는 시민불복종의 근거 혹은 기준을 무엇으로 봤어요? 내 양심에 어긋나는 것. 롤스는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다수의 정의관이라고도 하고 공유된 정의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시민불복종 하나요? 부정의한 모든 법에 대해서 해라. 소로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1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 무엇은 예외가 되어 있나요? 제외가 되어 있나요? 차등의 원칙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시민불복종 언제 해야 돼? 소로는 즉시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 기다렸다가는 날이 셀지도 모른다. 내가 죽고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롤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야 된다. 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당장 해서는 여러분 이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소로와 롤스의 비교이고요. 자, 이제 싱어 남았습니다. 싱어는 롤스에게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싱어는 현대 정치 철학자이면서 이제 공리주의자죠. 공리주의자. 그래서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이론을 자기가 많이 참고했다,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롤스의 내용을 거의 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롤싱어는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롤스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싱어는 이렇게 기준을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 다수가 공유하지 못하더라도 불복종할 사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거 하나만 다릅니다. 그리고 싱어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그 이익이 더 클 경우에만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사실은 이 성공 가능성을 롤스도 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싱어만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롤스는 성공 가능성이라는 표현 정도만 썼지만 싱어는 공리주의자로서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유용성을 계산이라는 이런 명확한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이 싱어의 그 롤스와 싱어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 그 접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6번인데요. 수특 9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분은 싱어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롤스와 우리 교재에서 롤스와 싱어를 이제 굳이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것은 다수에게 알리려는 시도이거나 의원을 설득하려는 것이거나 서둘러 내려진 결정에 대해 재고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입니다. 네, 이게 롤스와 비슷하죠. 합법적인 수단 실패했을 때 언제 하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다수에게 알리려는 시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도 해야겠죠. 자, 법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비폭력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자, 비폭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법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자,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롤스와 내용이 같습니다.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싱어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존중합니다. 비록 위법 행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벌을 받아들이고 비폭력적으로 저항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하고 이런 행동들이 그들이 하는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롤스적인 표현으로는 뭔가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라는 표현으로 대치될 수 있겠네요. 이런 존중, 그래서 여차저차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존중합니다. 자, 그런데 시민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단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단한 도덕 규칙은 없대요. 롤스는 공유된 정의관이 그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고요. 소로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단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단한 기준, 도덕 규칙은 없다고 하는 거죠. 다만 공리주의자로서 각 사회의 시민 불복종이 그 사회에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이 뒷부분에서 싱어인 것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롤스는 지금 이렇게 여기 보세요. 롤스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좀 구별이 되나요? 이마가 좀 많이 벗겨지셨네요. 동글동글 하시고. 자, 그래서 요 정도 차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어까지. 우리 지금 교재에서 소로, 간디, 롤스, 싱어까지 시민 불복종에 대한 다양한 관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등교하셨을 때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